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단국대학교의 서은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연사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메타크라우드의 김형진 교수님께서 테크터치스 스타덤 CES 2025 디브리프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형진입니다. 사실 CES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4월 벌써 29일이 곧 5월이 되는데 한 달이 더 이후에 발표를 했으면 내년 CES가 더 가까울 뻔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항상 상용화된 것들 외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갖고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어디까지 충족시켜 드릴 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앞으로 이 산업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단초는 좀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면서 또 산업의 지형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건 없었는데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고요. 가서 좀 이제 재밌게 봤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프 많이 하시죠? 네. 제 골프는 서울시에 있는 사설 주차장 제 타수는 주차료랑 비슷합니다. 6시간 넘어가면 계속 3만 원이죠. 제 타수는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 가니까 탑골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탑골프. 그래서 우리는 골프를 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치시죠? 타수를 줄이려고 치고 또 멀리 치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치려고 하고 내기하고 하는데 사실 탑골프는요. 이 안에 홀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홀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땅바닥에. 그 홀에 넣으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닉 버전, 바람돌이 소닉 이런 것도 있고 앵그리버드 같은 게 있어요. 화면에 공을 치면 AR로 그냥 화면에 공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앞에 있는 박스가 깨지는. 보셔야지, 그죠? 저의 말도 안 되는 그 자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 치면 나가면 이제 이걸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 이렇게 쫙 가서 점수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사실 골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게임은 볼링이에요. 술 먹고 와서 치는 볼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보시면 오른쪽에 부모들이 아이 데려와서 같이 치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처럼 자세 잡고 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딱 우리 한 테이블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긁고 있어요. 공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아시아에는 태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처음 한 게 이거예요. 밥 먹고 CS 보기 전에 첫날 한 게 요겁니다. 하고 이제 같이 갔던 다른 교수님들 다음날 불러서 한 번 더 쳤습니다. 재밌어서. 그래서 사실 AR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솔루션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형태로 푸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벌써 한 5번 정도 6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쵸 골프존에서 이걸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스피어 같습니다. 스피어가 사실은 저는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골프 치고 나오면 딱 이 장면이 보여요. 이 정도 장면이 보이는데 지금 그때 이제 델타가 키노트를 스피어에서 했습니다. 젠슨 황을 보러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스피어만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이제 광고판이 생겼다는 거고 사실 유저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 할 건지 사실 매체가 새롭게 발달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A/B 테스트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사실 엔터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기술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어렵죠. 비즈니스 디자인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체력 좋지 않다 그랬죠. 우린 체력이 좋고 기술이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럼 반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고 적합하게 맞출 만한 컨텐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긴 한데요. 경기도 어딘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컨텐츠를 만든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할 만한 컨텐츠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는 제가 키노트도 가서 보긴 했지만 돈 내고도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실제 봤는데 여러분들 63 빌딩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IMAX관 처음 생겼을 때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그거를 계시네요. 예, 좀 사셨네요, 다들. 예.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그래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런 것만 보여줬어요. 무슨 뜻이냐?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디 쓸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자연이에요. 이런 거 계속 보여줘요. 뱀 보여주고, 뭐 개구리 보여주고, 뭐 쓸데없는 것만 1시간 넘게 계속 보여주려고 30만 원 넘게 냈는데, 예.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라는 거죠. 자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굴곡이 있으니까 왜곡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아직은 초기니 누군가는 이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서 사업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큰 거 몇 개 없을 것 같고 매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 매체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델타가 실제로 키노트를 했습니다. 키노트를 했던 것 중에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랑 유튜브랑 우버가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델타는 미국에서 항공사로는 짱 먹었고, 유튜브도 그쵸, 글로벌로 1번이고 우버도 1번이죠. 등수로 따지면. 그래서 잘하는 애들 셋이서 생태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의 유사한 서비스라는 사업자들은 어때요? 사실 위협입니다. 이 셋이 모였다는 건 위협입니다. 그래서 델타가 와이파이를 자기들이 최초로 제공을 했대요. 무료로.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그냥 가입만 하게 되면 비행기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했냐라고 하면 유튜브 같은 거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대요. 맞춤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델타 항공을 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계속 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림과 동시에 우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우버가 책임지고 상공에서는 델타가 책임지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가 책임을 지고 이런 형태로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고 에코시스템을 만드는데, 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에코시스템 만드는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관주도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여서 하면 다 되는데 사실 모이질 않는 거죠. 각자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누구 하나는 사실은 조연이 돼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에코시스템을 못 만드는 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피어 1층에 가면 요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 보고 막 대머리가 놀리는 거예요. 얘가 버르장머리 어깨에 학습이 돼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되겠습니다. 표정도 짓고 막 해요. 이게 한 열 몇 대가 있어요. 1층에 가보면. 하고 요건 이제 행사장에서 봤던 건데, 유니티라고 이제 중국산 로봇가 되겠습니다. 뭐 강아지처럼 저거 왜 하는 거야? 생각 들죠? 저런 게 왜 필요하지? 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로보락스 집에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로보락스 청소기.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미국은 최첨단 기술로 로봇을 만들고 중국은 저가 경쟁에서 완전 특화돼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는 불필요하게 고도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가 제품 팔죠. 이 로보락스 보면 기능도 좋아요. 이제 뭐 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저가형 제품들이 훨씬 유리하죠. 고가형 제품들보다.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우리의 패턴을 본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거예요. 로봇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해코지 하겠어요? 물건 하나 더 팔면 되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참 밀려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V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1시간짜리 동영상 학습하는데 1분 걸립니다. 이제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고요. 다 젠슨왕 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 형은 좋겠죠. 우린 힘든데. 그렇죠. 우리는 죽어나는 거죠. 기술이 자꾸 발달하게 되면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냥 한낱 개인이 혹은 작은 회사들이 그걸 따라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 결국 잘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데이터는 윤리적으로 모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실 데이터 윤리적으로 모으는 게 맞죠. 법적으로도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는데
중국은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키고 성장했잖아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규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혹은 좀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아젠다라는 시큐리티냐 컨비니언스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데이터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영의 생각은 좀 넘어가겠는데 결국에는 뭐였죠? 에코시스템 내가 나 중심으로 만들 테니까 붙을 사람 붙어. 글로벌 어디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될 거는 처음부터 잘할 필요가 없죠. A부터 Z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C, D 정도 주어진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럼 CD부터 어떻게 활용할 거고 사람들 어떻게 모을 거고 근본 기술을 만들지 않을 거면 그렇죠? CD부터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코스트 이피션시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투자도 대출도 그렇죠. 성장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놔야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낚인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원하는 걸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 구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측과 그죠 노동자는 항상 다른 이제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국 넘어간 다음에 이제 베트남까지 넘어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경제 따라잡는데 5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왜냐하면 성장세가 너무 두드러지고 그들의 근면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네 아버지 때 세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근데 보면 이제 중국을 한번 갔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갔죠. 그래서 기업들이 핵심 뭐예요? 인건비를 줄이려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직접 효과가 아직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떨어져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면 산업 생태계 만들어질 때쯤 계속 이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꼭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그 부동산도 집적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산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 곳에 항상 집값이 오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판교가 불패다 이런 얘기가 있죠. 2040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코스트 리덕션만 생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밸류에드를 더 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꾸 노동력만 깎았어. 반대로 그 이제 노사관계 이제 사측 말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꾸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했던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해외 진출 가능성 떨어진대요. 이거 임피리컬하게 증명이 된 연구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인건비, 노조가 입수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사람을 자르는 게 어렵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안정성이 높긴 하지만 그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회사가 그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개인이 받는 거고 노동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걸 회사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요 CS 갔다 제일 저기 했던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그 데지따로 하면서 디지털 못 따라온 지 그렇죠? 10여 년이 됐죠. 근데 얘네가 덕질을 잘하죠. 그래서 특정한 영역들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찍어놨는데 소니건 가면 3개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무슨 시뮬레이터 하나 있고 왼쪽에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있고 요거 있고 요게 메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4명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각자 역할을 부여받아요. 얘는 음악을 만드는 애, 얘는 뒤에 배경을 만드는 애, 얘는 캐릭터를 만드는 애, 얘는 세계관을 만드는 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캐릭터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대로 얘 움직이게. 실제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극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걸 구현하겠다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상용화 시키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강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 겪을 일들을 다 겪고 10여 년, 20년 동안 다 겪은 다음에 자기들의 갈 길을 다시 가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르자 안경이라고 이게 괜찮았던 게 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 온갖 걸 다 탑재했는데 무게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들 있고요. 렌즈는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국산 렌즈가 되겠는데 이런 거 잘 만들면 뭐가 좋겠어요? 사실 엔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이죠. 여러분 넵스터 기억나세요? 넵스터? 소리바다 넵스터 시대 넵스터? 넵스터 지금 있을까요? 회사가 없을까요? 회사가 있어요. 망했을 것 같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팔려다니면서 최근에 또 한 3천억 개 팔렸어요. 몇 달 전에. 그럼 그 넵스터는 왜 팔렸냐라고 하면 무언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팔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심에는 이 안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차량 내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도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모습이긴 한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야지 요거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해주고 하긴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우리가 사실 엔터 산업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채워나갈 건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완성차에서도 아직은 답이 명확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CES에 갔었는데 그때는 자동차 안에 인포테인먼트가 대세였어요. 그 안에서 자율주행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그 캘리포니아만 한 번 돌았던 게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도 뭐 더 대단한 건 나오지 않았던 거는 사실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안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아직 고객의 니즈도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들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죠.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에서는 숏폼 동영상을 가장 많이 소비한대요. 운전자는 아니겠죠. 근데 운전자도 운전하지 않는 타이밍이 되면 숏폼 많이 보겠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릴스 열심히 보시죠. 그거 1시간만 안 봐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그거 끊을 수 없죠. 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 구매자 20%, 초호화 자동차 구매자 33%가 자동차가 극장이면 좋겠다라는 응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잘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AI 헐리우드 세션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봤는데요.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자다라고 이단하죠. 사실 이 업계에 재작년인가 말 혹은 작년 총가 해서 헐리우드가 60년 만에 파업했습니다. 작가분들이.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야 생성형 인공지능 써가지고 만들지 마 작품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글은 논문인데 논문은 전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영화를 만들거나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훨씬 어려운 작업 같습니다.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 없어, 그쵸? 보면 말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이런 이단아의 등장이.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스타 들어가시면 제이슨 자다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거 다 있습니다. 영상들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자 헐리우드의 제너티브 AI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작가가 있어요. 다 IT 기업 이사, 상무, 대표 이런 분들이 위주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IT가 헐리우드 장악하는 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질문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질문을 받지 않아요. 40분 동안 하기로 했으면 토론 딱 40분 하고 끝나요. 자기들 할 말 다 맞춘 다음에.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제어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써가지고 여러분들 뭐 만드시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나오죠. 나올 듯 말 듯 안 나오죠. 그게 제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은 거고,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똑같은 걸 답할 수밖에 없어요. 디코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구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제이슨 자다가 하나의 장면 만들 때 동영상 40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한 번 탁 프롬프트 치면 완벽한 모모가 딱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우리의 노동 구조가 사실 생성 AI 등장하면서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비디오 써 있는데 뭐 업스케일이나 리라이팅 하거나 인페이팅 하는 데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인데요. 사람 지나가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그대로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럼 그대로 만들 수 있고 목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다 넘어갈 거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만들었죠. 이런 장면들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코크리에이션 하는 시대가 됐고 사실 영상을 소비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이게 2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들. UCC, UGC 이런 얘기 있으면서 근데 그때랑 퀄리티가 다른 거죠.
아예 그냥 접근 자체가 다른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랑 IP 라이센스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이 싸움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미 IP 라이센스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는 뭘 해야 돼요?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에코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업적 지형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가 창의성을 민주화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에드윌리치라는 아저씨가 얘기를 했는데 AI가 생성한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만들고 계시죠? GPT 써가지고 만드는 수많은 텍스트와 쓰레기들이 있죠. 왜?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이거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논리력이 딸려서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 익숙하고 이야기 만드는 거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너무 잘 쓸 수 있는 툴들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다. 패널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AI는 툴입니다. 전략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략이 없으면 AI는 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툴로서 AI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랑 같다. 끊어지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노동력은 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동력으로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어이 이혜원 대표님께서 Beyond the Screen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25 디브리프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다녀온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고 1984년도부터 시작했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창의 축제로서 저희가 다녀온 얘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앞서 발표하신 연사님의 이야기랑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 사실상 제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인 XR 분야의 컨텐츠들을 주로 소개해드릴 건데 AI의 영향 때문에 코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들 그리고 창작 도구의 어떤 민주화의 경향성은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어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어이는 2020년도부터 한국에서 XR과 그다음에 AI 같은 첨단 기술을 응용해서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오리지널로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고 기필코 해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항정이나 뭐 파인드윌리 같은 작품들이 2년 연속으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공식 선정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 공식 선정돼서 이렇게 연달아 선정됐던 케이스들은 좀 드물었고 또 이쪽 분야, 그러니까 아직 XR 분야가 이렇게 컨텐츠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미국의 트라이베카나 베니스나 또 깐에서도 최근에 전통의 깐 영화제가 이머시브 섹션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작년에도 저희 작품이 선정돼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단연간 다녀왔던 경향성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 대표단들이 같이 엑스포처럼 참여를 하고 계신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음악 축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화 축제가 시작됐으며 영화 부분에서 XR 분야가 있고 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컨퍼런스로도 굉장히 유명한 축제이기도 하면서 최신 다루고 있는 모든 산업, 기술, 영화, 뭐 엔터테인먼트를 다 전망라하는 대규모 축제로서 제가 가서도 다 체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 주제가 비욘드 스크린인 만큼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 행사인데 제가 XR 분야에서 봤던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아무래도 창의 산업 축제라고 하는 거를 포지셔닝하는 축제 중에서는 그리고 도시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의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예를 들면 뭐 앞다투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프로모션을 하고요. 사실 영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에어올 같은 작품들이 여기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초창기에 이 IT 분야에서도 소개된 바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에듀케이션 섹션이나 또 올해는 디자인 분야를 또 신설해가지고 이슈 리딩을 하는 행사로 포지셔닝한 바 있습니다. 약간 이런 트레일러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영화 분야에서는 조금 독립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기는 특이한 구조가 이제 티켓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도 거의 다 팔리고 축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티켓이 비쌈에도 다 팔리는 구조고 여기 보시면 엑셀 분야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이 이제 컨퍼런스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패널 피커라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의 컨퍼런스를 세일즈해가지고 거기서 승 있는 사람만 여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메인 헤드라이너 빼놓고는 다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구조인데 그것도 선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정도로 높은 그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한국 그 파빌리온 분야에 갔다 왔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파인드 윌리라고 하는 작품은 XR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아시면 이제 이세계 아이돌이 열리는 VR 챗에서 저희는 연극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2년 전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XR 분야의 작품으로 간 적도 있었고, 경주 양동마을의 이양정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에서 집의 의미를 다루는 작품으로도 3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글로벌 공동 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이 제작한 팀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또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작품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이 연령 구분대가 없어 이렇게 어린 친구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귀한 결과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유독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XR 분야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무려 10년 동안 그동안 작품들을 계속 소개해온 바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제의 기능 자체는 어떤 작품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프리미어 한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 보니까 이 XR 분야를 다루면서 항상 신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어떤 기술이 창의적인 형태로 콘텐츠에 적용됐는가의 기준으로 작품을 많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총 31개를 는데 15개가 경쟁이란 얘기는 여기서 미국 프리미어나 전 세계 프리미어를 해야 되고 나머지 16개 정도는 다른 데서 소개가 됐지만 소개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XR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연사님이 언급하신 AR이라든가 또 메타퀘스트 같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VR,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이거를 뽑은 프로그래머도 뭐라고 했냐면 사실 XR이라고 하는 거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몰입을 도모하는 매체라고 하면 디바이스가 없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V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혼자서 체험하는 1인칭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걸로 조금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단순히 기계를 꼭 써야 되는 작품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입에 가깝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AI가 적용된 작품들은 늘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유독 많이 보였던 경향들은 AI가 훨씬 더 많은 실용화 단계까지 오는 작품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고립돼서 혼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멀티 유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시는 이제 뭐 메타버스 예전 플랫폼에서 보면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경험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가장 본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영화도 극장에 가서 보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웃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 소셜한 경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점들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세부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자면 역시나 이 VR 본질, 그 다음에 AR 본질 혹은 XR,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실의 또 다른 대체 현실이라고 하면, 이 대체 현실이 현실보다 더 몰입적인 환경이 되려면 결국은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관객 주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VR을 쓰게 되면 저희가 손까지는 얘가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입력 장치로서의 손을 쓸 수 있으나 다른 감각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촉각이든 후각이든 혹은 음악적인 시청각을 넘어선 감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크린 이상의 것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험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많이 보이시는 단어실 텐데, 요즘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이란 표현보다 피지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VR의 특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얘가 다른 시선을 다 차단하고 이 안에 몰입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엠퍼시 머신이라고 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최초의 VR의 작품들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것처럼 여전히 이 경향성은 계속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세계 아이돌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지만 진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라이브로 살아 움직이는 NPC가 돼서 역할을 부여받고 이렇게 이머시브 시어터 안에서 연극을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페리민 콜렉티브는 저희랑도 글로벌 공동 제작을 같이 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이머시브 시어터 라이브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건도 이제 그 어떤 요원처럼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현장에는 배우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VR챗에 이렇게 월드를 만든 다음에 이 죄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어떤 통로들을 직접 경험하는 1시간 이상이 되는 이런 라이브 연극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런 형태로 아예 주인공보다도 관객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 이런 경향성도 당연히 보였고요. 그다음에 텐더 클로우스가 보여줬던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아까 보셨던 센서리 이머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감각적인 이머전을 던져라는 것뿐만 아니라 VR이나 AR이나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가예요. 그래서 텐더 클로우스는 워낙 뭐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 그리고 최근에 스트레인저 띵스를 VR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메타 스토어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그만큼 기능을 잘 활용하는 팀인데 이 팀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선 응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타캐스트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응시했을 때 시선이 5초간 이렇게 들어가면 선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눈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마주쳤는데 동물의 눈과 마주치면 내가 동물로 바뀌고 여기 있는 사물을 쳐다봤는데 사물이 눈이 있으면 그걸로 바뀌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약간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아직 그 스토어에 올라가 있진 않아가지고 영화제에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보시긴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적으로 활용하되 그 역시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역할로서의 작품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이런 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텐더 클로스 작품은 정말 VR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컨텐츠로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아서 특히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 VR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다면 룩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이고요. 이렇게 눈이 강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자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디바이스를 벗어나는데 사람들을 몰입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디바이스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서 했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부천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됐던 스마트폰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팀인데요. 이 팀이 이번에 했었을 때의 엔시스터스라고 했던 작품은 한 70명 정도가 한 공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AI를 응용해서 본인의 셀카를 올리면 미래 세대의 딸이 각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세대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이 또 합쳐져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누구지? 이러면서 현장에서 막 찾아다니면서 약간 살아 움직이는 게임처럼 했던 팀입니다. 이런 팀 같은 경우도 이 섹션에서 소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서 시청학적인 몰입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거에 하나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에 목표를 뒀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예시를 들으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축제마다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좀 선정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VR을 계속 쓰고 있으면 굉장히 어지럼증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셜한 경험을 노리는 차원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아트센터 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던 블라스트 피어리라고 영국을 대표하는 또 인터랙티브 팀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는 아예 디바이스가 없었고요. 인터랙티브 필름에 가까운 작품인데 그 세트장을 구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인스톨레이션 안에 들어가는 작품인데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디바이스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몰입적인 환경에 놓이면 이 상황에 몰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쉽게 상상하기는 쉽지만 이걸 또 어떻게 잘 구현하냐의 예시들도 많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네덜란드 팀이 만들었던 요 생태계 퓨처 이 보타니카라고 하는 작품은 원래는 지금 AR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성형 이미지 하면 2D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2D 그래픽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3D로 만들어지는 실시간 이렇게 3D 타이핑이 현장에서 미래의 어떤 식물원이 돼가지고 약간 상상력에 가능한 생물원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AR로 만드는 그런 작품을 또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부터 새로 나왔던 디바이스 하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있고 또 메타캐스트 3조차도 혼합 현실 기능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리플렉션스 오브 리틀 레드 닷이라는
비디오라는 작품은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작가님이 건국 5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인터뷰나 사진 같은 것들을 기록한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흥미롭게 보여줄까를 고민했던 작품인데 잘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가시면 예전에 그 프로젝터를 저렇게 필름을 끼우면 필름을 끼우는 액션은 아날로그적인 액션인데 그 다음에 보이는 환경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체험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전 프로를 다뤘던 작품들이 굉장히 테스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올해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서 이머시브 비디오라는 섹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중에 커렌츠라고 하는 작품도 공식 선정이 됐고 이 작품은 비전 프로가 있으시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스피어스랑 비슷한 거죠. 어떤 매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젊은 창작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담는가를 많이 다루는데 환경이나 이런 얘기들을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비전 프로도 마치 이거에 맞게끔 8K 이상의 또 카메라 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예 이 섹션을 만들었고 최근에 비전 프로 쪽에서 유튜브나 이런 또 이머시브 비디오들이 나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콘텐츠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토스플래닛이라고 하는 작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메타퀘스트 3를 갖고 계시면은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연출 방법론이 이제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MR로 보는 하나의 애니메이션 얘기인데 저렇게 크게 보이지만 테이블탑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내 눈앞에서 요만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저희가 거인이나 신이 된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핸들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시네마토그래퍼가 돼서 이걸 돌려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주비행사인데 스푸키라고 불리는 반려동물이랑 저렇게 섬에 외딴 게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VR에서 전통적으로 내가 거인이 된 존재고 얘를 작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연출 방법론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이렇게 VR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하는데 이거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박쥐가 직접 돼가지고 본인이 소리를 막 지르면 그 음파를 통해서 박쥐를 찾아다니는 이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이 왜 특이한가 하면 박쥐는 사실 오스틴을 대표하는 오스틴에 가면 진짜 박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체험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직접 몰입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사실 음악 축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이거를 새롭게 매체화했던 작품들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음악을 얼마나 잘 시청각적인 경험으로 바꿔주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아트 오브 체인지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작품인데 드로우라고 하는 어떤 그 밴드의 음악을 이렇게 이거는 VR에서 직접 VR을 끼고 그리는 툴 중에 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퀼 작품을 몇 번 만들었었는데 퀼로 다 만들었고 예전에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뮤직비디오를 아주 어렸을 때 레스페스트라고 하는 영화제에서 정말 이 케미컬 브라더스 같은 작품들이 이렇게 음악에 귓깎이를 잘 맞추고 음악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XR 작품들이 입체적이면서 스토리텔링이 있고 음악을 충분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스피어스의 연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도움 스크린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팀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밴드였는데 돔 스크린에 맞춰가지고 음악 경험을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콘서트에 가면은 여러분도 VJ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리듬이나 어떤 거에 맞춰가지고 비주얼 그래픽이 나오기가 일쑤인데 그거를 조금 돔 스크린에 맞춰가지고 한 몇십 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면서 음악을 즐기는 체험으로 만든 바 있었고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음악적인 경험 때문인지 관객상을 차지하면서 여기 보시면 꼭 애니메이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사 그다음에 입체적인 거에 대한 매체성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연출할 건지를 정교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도 좀 이런 재미난 시도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일론 디스코가 귀를 가리고 음악을 듣는 거라고 하면 얘는 오히려 시각을 가리고 음악을 같이 라이브로 들으면서 VR 안에서의 체험처럼 이런 시도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이런 게 보여주는 시사점은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얘네가 티켓을 팔 수 있는 어떤 창구를 획득한 거라든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음악 이상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담는 것들 이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남았는데 임팩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는 VR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의 매체인데 이거는 중국 작가님인데 중국인데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작가가 중국이 워낙 디지털 검열이 심하니까 그 이슈를 사실 트위터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를 사실 얘를 시각화해서 VR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위터를 날릴 때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을 고발한 트위터를 날릴 때마다 이게 시각화돼서 VR 안에서 보여주는 형태 이런 걸로 통해서도 이것도 임팩트에 가까운 상을 받은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도 하여튼 요즘 명상과 치유 그리고 가장 디지털적이지만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인간적인 작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의 기분과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떤 감정인지를 글로 한 글자 쓴 거랑 사진만을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서 4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일종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4명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도 소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혼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보면 비주얼이 멋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상처를 던져버린다라는 액션을 손으로 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몰입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실 너무나 뻔한 거지만 저희의 매체의 큰 특징은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몰입을 유도하는가에 모든 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이도 사실은 관객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욘드 스크린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관객이 주인공이 돼서 관객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스토리가 살아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함께 만드는 컨텐츠가 되느냐가 AI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새로운 형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되었고요. 사실 AI가 많이 적극적으로 쓰였는데 AI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대로서 XR이 이번에 가장 빛을 발하면서 소개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무아 엔터테인먼트 한승민 대표님께서 뉴미디어 에콜로지, 매체 다변화와 XR 인터페이스 보편화 그리고 엔터테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만나 뵙게 된 무아 엔터테인먼트 한승민입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나마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사 스타트업인 무아 엔터테인먼트를 경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으로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론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 학부 백그라운드로는 제가 전자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시는 뭐 슈퍼밴드라든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잠깐 나가면서 뭐 음악 생활을 계속 지속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경영학도로 좀 트랜지션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경영을 하게 되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오늘 좀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연관해서 밴드 레이블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이제 IP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공연 단위의 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었고 실질적으로는 뭐 K락 페스타 이런 IP까지 창출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술품 그 IP 제외하고도 그 주변에 있는 부대 시설들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내재화하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어떤 이머시브 오디오라든지 현재 있는 아트테크 같은 것들을 내재화하면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음악 산업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해왔었는데 그 과거의 모습들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양상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점에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 자료가 제가 업데이트 드린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악 산업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숫자를 매일매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3년하고 4년을 비교해 보면 각각 7.9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5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임과 동시에 어떤 K-팝이라는 산업이 어떤 IP 비즈니스로서 한국의 어떤 경제학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매출원을
뜯어보면 음반이랑 음원 매출이 37%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공연이나 페스티벌 같은 매출은 사실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히는 기타 매출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버블이나 위버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에서 나오는 매출인데요. 여기서의 소구점은 이런 비대면 매출들, 음원 내지는 아니면 그 집에서 볼 수 있는 팬을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컨텐츠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티스트들 혹은 내가 IP를 개발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매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될까라는 맥락에서 좀 돌아보면요. 처음에 초기의 음악 산업은 사실은 출판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이 판매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14세기 말로 기록되어는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음유시인들이 이제 악보를 사고 팔게 되면서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상행위가 시작되었었고요. 이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특히나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악보가 글로벌라이즈 되고, 이 악보가 뭐 스페인에서 개발된 악보가 유럽에서 플레이되고, 이런 방식으로 음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실제 수기로 악보를 적어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요. 이 추후에 이제 뭐 활자라든지 이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음악 산업이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를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악보 출판사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매니지먼트사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했었었는데요. 예시를 좀 들자면 어떤 지금의 매니지먼트사들이 아티스트를 키워내고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아티스트 하나의 IP로 작용할 때까지의 생산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깔아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음악 산업에서 썬레코즈라는 기획사에서 제작된 아티스트거든요. 원래는 트러커였었는데 그 오디션을 보고 이제 개발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딕실랜드 재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들이 흑인 음악에 아직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을 때 기획해서 만들어진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기획사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미 이제 17세기를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출판 산업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겪었던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축음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축음기라고 하면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성이 있는데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되거나 그다음에 공간에 제약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레코딩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내게 되면서 음악이 가지고 있던 어떤 휘발한다라는 그 제약을 던져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 가야만 음악을 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퀸텟을 보려면 꼭 그 재즈 클럽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보려면 그 홀에 가야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성이 이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그 이후에 이렇게 음악 산업이 아직 출판 산업일 때는 이 악보를 읽거나 내지는 뭐 이 악보를 구매한 사람의 음악을 들으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읽는 음악으로 소비됐었었는데요. 이 읽는 음악 시기에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음대를 다니고 있는 특히나 석박사 과정의 졸업 논문들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 주제가 곡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르들 혹은 내가 클래식 뮤지션이면 뭐 바로크 음악의 뭐 양식적인 특성에 따른 뭐 곡 연구해서 그 어떤 특정 곡을 분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악보를 보는 거 혹은 그런 분석되어 있는 리터러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음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헌을 읽는 것보다 사실 한번 들었을 때 내가 엠피리컬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를 해방하기 위해서 음악이 듣는 시점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 듣는 음악 시대에서 스트리밍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뭐 쇼폼이나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음악을 소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음에는 어떤 음악이 오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익스페리언탈 뮤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음악의 발전 양상이 사람의 오감 내지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 그리고 이머전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각적으로 혹은 뭔가를 읽어내서 초견하듯이 음악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이 그 있는 그대로를 듣거나 혹은 그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내지는 아니면 음악에 맞춘 그 시각화 비주얼라이징을 보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음악에 빠져들게 만들기 위함인데,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매개가 시장에 보편화되면서 음악을 생산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매개에 맞춘 커스텀형 뮤직을 만들면서 뭔가 좀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발전한 양상을 보면 지금도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게 OSMU인데, 원소스 멀티유즈 를 이제 하나의 IP를 여러 개로 확장을 해서 뭐 VR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그리고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잘하고 있었었는데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쿠키런거 제휴해서 게임 스토리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전략들이 사실은 내가 이 스토리 안에 녹아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머전을 겪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청자로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이해하고 그렇게 녹아들면서 내가 이 실질적으로 IP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든지 음악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로 들고 온 거는 제가 제작하는 걸 잠깐 이제 엿보고 좀 도운 케이스인데, 그 유나 씨 콘서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콘서트 컨텐츠, 제가 방금 전에 다뤘었던 내용인데, 관객들이 콘서트를 즐기게 된 내용을 제가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사용되었던 양식이 많이 말씀 나와주셨지만 이머시브 오디오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 포맷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뮤직 같은 거 보면은 스페이셜 오디오 마크가 달려 있는 곡들은 그 자이로 센서가 달려 있는 디바이스를 쓰면은 뭐 공간 음악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 채널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악이 어디선가 오브젝트 기반으로 하거나 채널 기반으로 어디에 존재하거나 혹은 움직이거나 하는 데이터들을 묘사하는 컨셉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머전스를 청각적인 경험을 주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퍼스널 데이터, 퍼스널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뭐 방금 자이로 센서라든지 아니면 위치 데이터를 뭐 비전 센서를 통해서 내가 어디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필드를 만들어서 그 필드 안에서 내가 돌아다니거나 머리를 움직이거나 하는 걸 트래킹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룸을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2003년 정도에 그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홈시어터 규격의 멀티 채널 스피커 판매량이 그때 갑자기 폭증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 영화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 영화관 사운드를 집으로 끌고 들어오자 뭐 이런 CF가 TV에서 많이 송출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 포맷이 사실은 지금 그게 아직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테레오로 쓰시거나 아니면 스피커를 잘 배치해 놓지 않고 쓰시거나 하실 테지만, 멀티 채널 기반으로 스피커를 여러 군데에 깔아서 이 스피커에서는 A 소리가 나고 이 스피커에서는 B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만드는 멀티 채널 방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까 보여드린 유나 콘서트의 중간 발췌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들어간 스피커가 라인 어레이라는 방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저게 한 통에 18kg 정도 하는 게 여기에 27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음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티스트 개인이 지니고 있는 혹은 그 IP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과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음악을 제작하는 방법론에도 사실은 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티스트들 내지는 오디오 엔지니어들, 특히나 레코딩 스튜디오나 아니면 필드에서 그 라이브 음향을 보시는 그런 감독님들이 이런 날리지 베이스를 쌓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스테레오를 기반으로 혹은 3채널로 이제 LCR 채널로 레프트, 센터, 라이트로 믹스를 많이 하시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를 멀티 채널로 구현하고, 그리고 특히나 포맷도 지금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고요. 돌비 애트모스가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프로덕션을 돌비 애트모스 규격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MPG라든지 아니면 앰비소닉스 같은
같은 사람이 청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좋지만 이게 명백한 어떤 업계 스탠더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어떤 툴이나 아니면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에 대한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실제 그 라이브 환경이 아닌 프로덕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툴에 대한 학습이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스펠레볼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내에서도 객체 기반인지 아니면 오브젝트 기반인지 아니면 채널 기반인지 그런 어떤 프로토콜 정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툴들도 사실 스펠레볼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기존에 쓰던 뭐 프로툴이나 로직 큐베이스 같은 기존의 음악을 만들던 툴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통일화된 규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산업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 파급력 있게 보급되기가 좀 힘든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을 설비를 이제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 멀티 채널을 집에다 깔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구매해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접근 방식에 좀 애로가 있다라는 해자가 좀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파급력 있는 컨텐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자체에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그 IP가 힘이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구매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되게 어렸을 때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제 철권 플레이 하려고 이제 샀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집에서 이제 아티스트 컨텐츠 기반으로 어떤 즐길 만한 컨텐츠, 파급력 있는 컨텐츠가 보편화되는 게 조금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단에서의 애로를 좀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저도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비전 프로를 집에 한 대 샀다가 한 일주일 쓰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 장표를 꼭 넣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생산자를 봤을 때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계층들은 사실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음악이 좋아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뭐 집에서 너 무조건 음악해라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고 혹은 어떤 레퍼런스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경향성도 많이 띄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티스트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좀 더 앞선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쓰고 싶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좀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뭐 헤어밴드 스트립 이거 자이로 센서인데요. 이런 거를 개발을 같이 하고 뭐 안에 들어가는 센서 같은 거는 수입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보급도 해보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해봤었는데 보편화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게 이런 어떤 규격 자체를 받아줄 만한 디바이스가 없고 디바이스가 있더라도 그런 프로토콜 정리가 일단 그 음악계 내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 정리가 산업군 내에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를 좀 어디에 걸고 있냐면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신 장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쉽게 사거나 혹은 쉽게 착용하거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폼팩터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필이 아티스트 단에 먼저 되어야 아티스트들이 IP를 제작하고 그러니까 그 뭐 꼭 아티스트 단위가 아니더라도 뭐 IP를 제작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들에서도 그들의 어떤 예술적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되어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 증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음악적으로 그리고 K-팝 산업을 위시한 어떤 한국의 거의 모든 음악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셋업 진행했었던 이제 전시 중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때도 사실 이머시브 오디오를 만들려고 이때도 저희가 스피커를 36통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대규모 시스템 설비가 되면은 스피커 사이사이에 비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팬텀 이미징으로 채워주는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특성상 룸 컨디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이제 사운드 어쿠스틱스도 선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아티스트들한테
뭐랄까 제작단에서의 편의성 내지는 그다음에 예술적인 확장성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술 기업들이 혹은 아티스트들이 쓸 수 있는 디바이스 내지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엔터테인먼트 한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엔터문화연구소의 차우진 대표님께서 K-팝 3.0, 미트테크, 팬 경험의 비즈니스와 엔터테크의 넥스트 스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문화연구소라는 제목으로 뉴스레터 보내고 있는 차우진이고요. 최근 사실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뭐 한 거는 부끄럽게도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98년, 99년부터 뭐 글 쓰고 뭐 IT 회사 다니고 뭐 기자 생활도 했었고 뭐 최근에는 스타트업들 몇 군데 다녔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5년 안에는 뉴스레터를 주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의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팬덤 비즈니스에 대한 책을 하나 썼었고요. 그리고 티빙 혹시 티빙 보시면 약간 K-팝 제너레이션이라고 8부작짜리 K-팝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뉴스레터 엔터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팬 경험의 비즈니스화에 대한 얘기인데 엔터테크의 넥스트 스텝 이제 엔터테크라는 분야에서 팬 경험을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크게 3개 주제가 있는데요. 팬덤은 왜 중요해졌을까? 제가 처음 이제 팬덤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제 기억에는 2003년에서 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때 동방신기의 앨범이 있었고요. 그때 앨범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동방신기가 약간 음악 산업의 구세주, 그리고 동방신기와 서태지의 솔로 앨범이 무너진 음반 산업을 약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구세주일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아마 그때부터 이제 동방신기와 서태지 앨범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라는 분석을 할 때에 팬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실제로 그 당시에 한 중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교에 올라간 이제 90년대 K-팝 아이돌 팬들을 좀 자주 만나면서 약간 팬덤에 대한 공부 내지는 관심을 좀 본격적으로 가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017년 정도부터 팬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만 중요해지고 K-팝에서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중요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 내용들이 요즘에 조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얘기를 좀 해보면 서태지 아이들이죠. 서태지 아이들의 약간 팬덤 서기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서태지 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서태지 팬덤이 사실 한국의 팬덤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얘기할 게 정말 너무 많지만 서기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태지 아이들이 90년대 초반에 데뷔해서 96년에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신드롬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활동했던 방법들을 보면 일단 어떻게든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알려진 얘기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데뷔를 해서 정말 낮은 점수를 극단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약간 토요일 날 그 방송을 보고 일요일 날 길거리 나가서 그 테이블을 사고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월요일 1교시 시작하기 전부터 애들하고 서태지 아이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주에 음악 방송에 약간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정말 스타가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활동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팬덤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얻게 됩니다. 90년대 스타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데뷔하고 스타가 만들어지고 팬덤이 어우러지면 어떤 일종의 신드롬, 사회 현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이 구조를 조금 더 구조화하면 이렇습니다. 잠깐만. 네. 제가 아까 위에 잘못 썼는데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예요. 20세기의 음악 사업의 수익 구조는 일단 아티스트에서 먼저 나옵니다. 모든 음악은 아티스트에서 나와요. 출발을 해요. 음악을 만들죠. 음악이 만들어진 거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냥 음악인 거죠. 멜로디가 됐든 뭐 기악의 형태가 됐든 레코딩을 하더라도 자기 하드 디스크든 아니면 옛날로 치면은 카세트 테이프든 일단은 연습 합주실에서 아니면 자기 방에서 연주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음악이에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2개 넘었네. 근데 20세기에는 이 음악이라는 거를 음반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제품화죠. 그래서 음반을 판매하는 게 사업화였습니다. 사실은 음악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퍼블리싱 그 음악 사업 역사에서 이제 그 인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그때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음반을 만드는 퍼블리싱이라는 개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퍼블리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릴리즈, 퍼블리싱. 네, 그 개념이 한 14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어지기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세기의 특징은 음악 산업의 특징은 음악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업화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했다. 그리고 이 음반을 많이 열심히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그 마케팅이 어떤 거냐? 뮤직비디오 만들고 콘서트하고 뭐 방송 나가고 뭐 인터뷰하고 화보 찍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음반을 팔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는 뭐가 나왔죠? 디지털이 나오고 음반에서 음원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품화와 사업화가 사실은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고 음악이 음반이 아니라 음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제품과 사업이 약간 분리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팔아야 되지에 대한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이런 문제를 콘서트라는 마케팅 수단이었던 콘서트를 상품화하면서 해칭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혹은 25년 동안 미국의 콘서트 티켓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음반이 안 팔려? 어쨌든 음반 팔게 만들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반을 파는 것을 기본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악 사업의 수익 구조는 사실은 미국의 콘서트를 가지고 가든 한국 K-팝의 음반을 가지고 가든 사실은 슈퍼팬이라고 하는 이 슈퍼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IP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고 브랜딩이 다시 약간 이 순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설명하면 예전에 서태지 아이돌 시절에는 데뷔하고 마케팅 세일즈에서 팬덤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팬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마케팅 브랜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뷔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례는 트리플 S라는 약간 24명의 다인원 걸그룹을 사례로 들었는데 보통 K-팝은 이 구조를 가져가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졌을 때 팬덤 플랫폼은 왜 중요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최근 한 1년 정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팬덤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 위버스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그 카카오엔터에서 베리즈라는 이름으로 약간 위버스 대항마의 어떤 플랫폼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출시가 됐고 3월 27일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은 이제 완전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가 없지만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뮤지션 말고 뭐 웹툰 IP나 뭐 다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들까지도 넣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앱 안에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인 리스닝 파티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요 뉴스의 소스는 월드와이드 뮤직 비즈니스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음악 산업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미디어 매체의 뉴스를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 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얘기인데 3월 14일 날 팬 참여 플랫폼인 암폴로라는 서비스가 $320만 펀딩에 성공했다. 그리고 슈퍼폰 플랫폼인 세시 뭐 이런 플랫폼이 $700만 펀딩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멜로매닉이라는 위아 자이언트라는 사실은 유명했던 그 해외 슈퍼팬 플랫폼인데 이름 바꿔서 다시 여기도 60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프로젝트 시작했다. 약간 팬서클이라는 또 팬 플랫폼은 200만 달러 모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날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4년 9월 그리고 앞에 거는 2025년 3월, 4월 요 기사입니다. 최근 1년, 2년 동안 미국에서도 팬 플랫폼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워너뮤직의 로버트 킹클이라는 대표인데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위버스 같은 슈퍼팬 앱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년 전에. 유니버설에서는 실제로 약간 이런 그 팬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이 무려 33% 이상 성장했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팬덤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보면 일단은 팬 모집, 관리, 공지사항, 그다음에 자체 독점 콘텐츠 유통하고 굿즈 판매하고 이벤트 예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위 이제 채팅이죠.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하고 채팅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팬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약간 왜 요 플랫폼이 그 팬덤 플랫폼이 아까 얘기했던 음반 팔고 음원 내고 콘서트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허브 역할을 하거나 혹은 엔드단에서 최종의 어떤 최종 목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콘텐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콘텐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3C 구조를 가집니다. 콘텐츠,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라는 구조를 가지는데 컨텐츠는 음악에서는 당연히 음악이고요. 혹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죠. 뮤직비디오라든가 혹은 뭐 약간 실시간 라이브라든가 이런 컨텐츠가 있고 커뮤니티는 팬덤이에요. 그리고 커머스는 이들에게 뭔가 팔 수 있는 제품 혹은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어우러졌을 때 컨텐츠 비즈니스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보통 영화 서비스가 예전에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컨텐츠만 있어도 됐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특히 OTT 구조에서 넷플릭스 같은 어떤 대규모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구조가 만들지 못한 스튜디오들, 영화 제작사들 혹은 매니지먼트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대신 이 수혜는 누가 보고 있냐? 플랫폼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안에서 사실은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를 다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조건은 대규모 트래픽에 대응해야 된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로드 숫자가 1억 명을 넘었고 실제로 활성화되는 MAU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정도 될 거예요.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수만큼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한 5천만에서 1억, 뭐 100만 이 정도의 트래픽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트래픽에 대응하는 이 서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결제에 대한 보안 이슈라든가 혹은 규제, 제도에 대한 규제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물류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된다. 물류 대응은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보관하는 창고에서 실제로 그 고객들이 집까지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혹은 그 외주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사용자들의 리텐션을 수시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음악 산업에서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욕하는 위버스가 왜 이렇게 게임 회사 사람들 많이 데려갔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의 서버라든가 결제라든가 심지어 물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게임 업계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사실은 이 정도 규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 속성은 사실상 다이렉트 투 커머스라고 부르는 D2C라고 부르는 기본적으로 쇼핑몰의 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팬들에게 직접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을 쏴주는 서비스를 쏴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데 거기에 구독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어떤 그 모니타이즈가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요. 음악에서는 D2C에서 D2F 다이렉트 투 팬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D2C가 사실은 한 1년 전까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했지만 최근 올해 초, 그러니까 아까 그 CES도 얘기했지만 사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이후에 D2F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팬이 모든 영역에서 팬이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중요해진 팬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도 우리는 팬들을 우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집어넣어서 이들에게 직접 거래를 이루겠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뭐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운영사라든가 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자산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팬 관리의 내재화. 팬 관리를 외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부 인력들이 이런 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중요한데 팬 행동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팬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팬덤 플랫폼이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악 비즈니스가 컨텐츠 비즈니스, 사실은 음악 비즈니스는 20세기에는 음악은 음악이었고 영화는 영화였어요. 21세기에 인터넷 혹은 컨텐츠라는 말 자체가, 아마 컨텐츠를 네이버 사전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보시는 분이 없긴 한데, 컨텐츠라는 개념은 컨텐츠 이전에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멀티미디어와 컨텐츠를 확실하게 가르는 거는 네트워크예요. 멀티미디어는 음악, 뭐 사운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이 어떤 디지털로 전환된 결과물을 멀티미디어라고 부르고, 그 멀티미디어가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서 유통될 때 그거를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온라인 컨텐츠라는 말은 약간 동어 반복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오프라인 컨텐츠라는 말도 쓰니까 어쨌든 음악은 음악이었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컨텐츠 비즈니스가 됐다. 그리고 이 컨텐츠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IP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뭐 저 말고도 보통 이제 이 판에 있는 좀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새로운 음악 사업의 수익 구조가 IP 비즈니스 구조로 갈 텐데, 슈퍼팬 기반의 IP 비즈니스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K-팝을 그냥 조금 좀 메인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IP 비즈니스로 넘어가기에는 K-팝이 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K-팝은 사실은 웨스턴에서 음악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K 엔터테인먼트로 패키징을 해요. 그러고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약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로 유명한 K-팝의 작곡가들은 다 서양 애들. 근데 프로듀서는 한국 사람들. 근데 해외로 나가서 팔리는 거는 K-팝 팬들은 음악만 좋아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뭐 여러 가지 비주얼, 뭐 뮤직비디오, 뭐 음반, 뭐 콘서트의 어떤 경험들을 좋아한다. 그거를 그냥 K 엔터테인먼트라고 패키징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패키징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IP 비즈니스는 전통적으로 한 7개의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로열티 모델이 있고, 혁신 모델이 있고, 방어적인 IP 전략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합작 투자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모델이 있고, 프랜차이즈, 뭐 교차 라이센스, 브랜드 라이센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프랜차이즈 모델과 뭐 로열티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는 IP가 100% 우리 거여야 한다. 인 거죠. K-팝은 그게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을 해외에서 주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블리셔들이나 작곡가한테 권리를 많이 떼줘야 됩니다. 콘서트를 할 때도, 영화를 쓸 때도, 혹은 이 음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이브 음악이어서 뭐 SM 음악이어서 SM이 알아서 다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 SM은 오케이 하지만 나머지 15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제가 아까 K-팝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 다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작할 때 뭐 여기서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제작비가 한 30억 정도 들었어요.
30억 중에 음원 로열티가 정말 너무너무 비쌌는데 그 이유는 전부 다 서양 영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스웨덴에 있는 작곡가들이어서 약간 케이팝이 좀 인기가 많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약간 초 단위로 끊습니다. 5초에 얼마씩. 그래서 10초, 15초, 20초, 30초를 쓰면은 거의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나와서 그게 되게 힘들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IP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음악 IP를 어떻게 자산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팬이 앞으로 이전에는 그냥 소비하고 던져주는 걸 약간 좋아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였지만 AI라든가 혹은 약간 여러 가지 툴들이 개발되면서 계속 참여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관계로 재설정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팬 참여를 어떻게 자산화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이건 두 가지 문제인데 팬에게 IP의 권리를 다 열어줄 수만은 없다. 팬들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팬 참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젠 AI의 확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응하거나 혹은 위협이라고 간주해서 약간 거부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동시에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약간 양가적인 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문제여서 사실은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요 QR은 제 뉴스레터 QR이어서 필요하시면 구독, 좋아요, 결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론트로의 이혜림 대표님께서 유럽 팬덤의 진화와 현지화 전략 그리고 엔터테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로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K-팝인 유럽 그리고 청년 문화라는 편견을 깨는 이야기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영국에서 7년 동안 이제 K-팝 공연과 티켓팅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프론트로라는 회사인데 그 맨 앞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최전방에서 이제 K-팝과 K 컨텐츠를 유럽에 전파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AI가 정말 대세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좀 체감한 것은 저희 그 웹사이트가 frontro.ai인데 저희가 7년 전에 그 도메인을 샀어요. 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닷컴이랑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남은 게 AI가 있었는데 AI 딱 보는 순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런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AI 도메인을 겟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로 도메인을 팔 생각이 있냐 돈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와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던지고 싶은 주제는 K-팝이 글로벌인 것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K-팝 인프라도 저희는 이제 글로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K-팝 인프라도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승민 무아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네네. 그렇다면 아직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영국에서 K-팝 공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 하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를 떠올리고 또 K-팝 하면 뭐 BTS, 블랙핑크가 떠올리지만 어떤 공연 이제 음악 산업의 중심 중에 하나인 공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떤 회사를 떠올리라고 하면 사실 크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의아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왜 유럽을 선택을 했냐면 굳이 유럽은 가장 이제 K-팝이 늦게 성장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연 시장이 이제 188조 원인데 거기에 유럽 시장이 13조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 글로벌 인구는 뭐 매년 늘고 있지만 뭐 2억 명이지만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3억 명, 4억 명 쭉쭉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K-팝 공연이 파생되는 이제 BTS 단독, 서비스 산업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어서 매년 1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가전 수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40조 원을 달성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K-팝뿐만 아니라 그 외에 파생된 다양한 산업들도 이제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글로벌 마켓시트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트로이 시반이나 테일러 스위프트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글로벌 탑 1부터 탑 10의 그 1년 공연 매출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6조를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연에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이제 공연 시장이 14%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6조를 하는 반면에 그 K-팝의 뭐 BTS부터 탑 1부터 탑 10까지 그 총 글로벌 공연 시장 매출액은 그것의 10분의 1인 6천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좀 원인 분석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7년 전에 런던에서 사실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영국에서 시작을 하였고, 뭐 윤도현 밴드 유럽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50석 공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6월에 5만석 규모로 대규모 스타디움 K-팝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을 만큼 어쨌든 유럽 씬에서는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6조와 6천억 그리고 K-팝이 굉장히 차트에서도 멋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분의 1밖에 매출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인프라가 사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공연 인프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제 K-팝 공연을 투자하고 티켓팅을 하고 A부터 Z까지 주관하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 누군지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예, 라이브 네이션 맞습니다. 저희 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민 양 어디 있지? 네, 선물 하나 갖다 드리세요. 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저희 이제 꼬네 브랜드인데요. 네,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넘버 2 회사는 AEG라는 그런 이제 공연 전문 회사와 공연과 티켓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계 탑 1이고요. 대부분의 공연들 수익을 다 그냥 거의 라이브 네이션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공연을 약 한 7,000개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형 공연, 스타디움 공연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큰 공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 죄송합니다. 4,0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2 회사인 AG는 라이브 네이션이 완전 스타디움급의 공연을 좀 한다면 AG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공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7,000개의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이브는 몇 개를 1년에 하고 있냐면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글로벌리 올게나이징 하는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리 올게나이징 하는 공연을 보면은 약 20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거대한 공연을 하기 위한 투자와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티켓팅 플랫폼이 다 이제 글로벌 넘버 1, 넘버 2 회사에 다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K-팝의 인프라가 사실은 그쪽으로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좋게 표현하면 다 글로 가는 거고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사실 게임 체인징을 해서 좀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만 롱테일로 봤을 때 아까 그 차우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팬덤을 자산화시키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팬덤의 구매 행동 데이터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축적이 글로벌 씬에서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유럽에서의 공연 씬을 보면 라이브 네이션이나 에이지가 주관하는 공연을 제외하고는 가끔씩 마이 뮤직 테이스트도 있고 하지만 거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카우보이 비즈니스 같은 형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그 모든 데이터와 그 모든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손실되는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에 데이터 애널리틱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행동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티켓팅을 론칭을 해 보았습니다. 네, 실험적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 그 팬덤 구매 데이터 그리고 그다음 행동 데이터 그리고 티켓팅 뭐 거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였을 때 다음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좀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기 공연 기획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어떤 공연 쪽 하시나요? 네? 혹시 마이 뮤직 테이스트? 국내 네네. 그래서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연에 이제 집을 짓는 거랑 좀 비슷한 형태로 로직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과 설계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연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설계를 함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데이터겠죠.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충분하게 된다면 의사결정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그다음 대관장 사이즈, 그리고 뭐 어느 베뉴 스타일에서 할지, 그리고 어떤 장르를 할지, 몇 시에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매 행동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의 히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플래닝이 되었을 때 공연이 중간에 이제 캔슬되는 상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있으면서 저희 그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과연 K-팝 공연의 거래액이 얼마나 될까? 사실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저희 직원이 한 2박 3일 걸려가지고 그 공연 다 들어가서 티켓 가격 다 하고 뭐 몇 장 해서 다 전수조사 하나하나 다 했거든요. 근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이제 약 한 6천억 정도? 그 정도의 거래액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70% 이상의 거래액은 이제 라이브 네이션이나 에이지 같이 큰 스타디움 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을 하는 곳에서 티켓팅 데이터라든지 구매 행동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이제 캔슬이 되거나 캔슬이 안 돼서 그냥 적자 보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아직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좀 더 로지컬한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공연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가지 단계로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검증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독자
풀과 그리고 이제 런던, 파리, 베를린 파트너십의 한류 커뮤니티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연 투자 인베스터 분들의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연을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지 아니면 보통 그 소속사에서 꼭 이 이름을 써달라고 항상 이렇게 오더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꼭 꽂힌 그 슬로건을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럽이랑 진짜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가지고 뭐 그 둘 중에 하나의 트랙으로 해서 사업화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트렌디한 공연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 런칭을 하고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티켓팅에서 공연 티켓팅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늦게 터졌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변곡점이 굉장히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면 any guess? 네. 네, 여기 힌트 사실 있기도 합니다만 네. 혹시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아시면 정말 공연 업계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그 2014년 중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파리에서 최초로 그 흩어져 있는 K-팝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파리에서. 그래서 10,000명 정도 공연을 했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그때 모인 그 10,000명이 굉장히 그 자기네들끼리 프라우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야 우리 은근히 숨어서 봤는데 너도 야 나도 야 너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눈이 맞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서로 나 I'm not the only one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차 모멘텀이 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BTS 웸블리 스타디움이 2차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BTS가 6만석 12만석 솔드아웃을 시켰고 이거는 K-팝 히스토리에서 전례 없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데 사실은 뭐 6만석, 뭐 도쿄돔도 5만석인데 뭐 런던에서 한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런던에서의 그 6만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런던에서는 뉴욕보다 2배 이상의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시티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다는 것은 글로벌리 증명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BTS 웸블리 스타디움의 공연이 2차 모멘텀이고 이때 아미들이 이제 다 같이 숨어있던 아미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서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야 나도 너도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한번 싹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TS가 군대 갔기 때문에 지금 유럽 팬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팝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디움급 공연은 영국에서 솔직히 많아봐야 한 번, 두 번인데 지금 올해 2025년 올해에는 지금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에서 스타디움 공연권이 약 한 15개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BTS, 넥스트 BTS 넘어서 굉장히 K-팝이 유럽 씬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성장은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K-팝의 인프라는 여전히 이제 유출이 되고 있고 좀 영세하게 있는 공연 기획사들만 이제 서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이러한 판을 게임 체인징을 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이니어가 지금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이번에 이제 단국대학교 K컬처 사업단에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추천을 해주신 인재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 이지민 양인데요. 네, 2분 스피치를 준비를 하였고
네, 굉장히 그 당국대학교 K컬처의 성공 사례. 네. 그래서 끝 스피치를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당국대학교 K컬처 사업단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 뒤에 현재는 프론트로의 글로벌 마케팅 인턴으로 지금 런던에서 개최되는 K-팝 스타디움 공연 세일즈, 특히 유럽 지역 쪽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티켓 판매 증진을 목표로 이제 여러 마케팅을 실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에 직접 컨택을 해서 SNS 이벤트를 기획을 하였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그 SNS 마케팅,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의 PR팀이랑 협업을 하면서 각국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글로벌 마케팅 경험은 물론이고 좀 해외 그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론트로랑 함께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컬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